신앙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풀어드리는 시간. 네, 여기는 사주풀입니다.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네. 네, 오늘의 풀이는 메시아, 대속자입니다. 이 메시아와 대속자는 어떤 관계가 있을지 먼저 메시아부터 풀어보죠. 메시아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선생님? 메시아하고 대속자는 사실 다른 개념이죠. 예,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의미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죠. 뭐 이렇게 전쟁이 나거나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구해줄 거다라는 도와주고.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무슨 도령이니 도산이 그런 개념들이 그래서 나왔죠. 네. 근데 이런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사상은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고 거의 모든 민족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약간 민간신앙 그런 그렇죠. 건가요? 민간신앙 같은 거죠. 그런데 이 대속자라는 개념은 그리스도교 안에서 생긴 아주 특이한 개념인데 네. 대속자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가 대신 보석을 한다. 그런 의미가 있죠. 대신 그러니까 이거는, 속죄하는 예, 사람. 그래서 이거는 원래 유대인들의 희생양 개념에서 나왔어요. 네네. 유대인들이 어린 양을 한 마리 사서 네. 머리에다 다 손을 얹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를 다 거기다 뒤집어 씌워요. 어린 양한테요? 예. 그리고 걔를 광야에다 그냥 내보내요. 광야에? 예.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럼 살 수가 없잖아요. 어린 양이니까. 뭐 죽건 살건 상관없이 어쨌건 자기들의 죄를 희생양에다가 다 덮어 씌워서 내보내는 게 그게 이제 희생양이었는데 네네. 그거를 그리스도교에서 예수님께서 그 희생양을 하셨다. 그래서 성가를 보면 우리 죄를 대신하여 뭐 그런 노래가 나오는 게 그게 네네. 그런 희생양 개념에서 나온 이야기죠. 네, 노래를 좀 불러주셔야죠, 신부님. 예, 근데 문제는 네.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학사상이 생기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무기력한, 그러니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그런 주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해코지해도 예수님처럼 참아라.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예수님처럼 네가 나서서 희생하라. 이런 생각들이 그리스도교 안에서 생겼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하죠. 착한 컴플렉스, 순종 컴플렉스라는 것들이 그래서 그리스도교 안에서 생기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는 메시아나 대속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렇지, 건데요. 예수님께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네. 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인격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유다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신부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 종말이 오면은 자기들이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는 우월한 민족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선민의식이죠. 그런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네 민족만을 위한 그런 이야기를 하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실 어느 특정 종교에 해당되는 그런 가르침을 주신 게 아니라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삶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갖고 있는 사상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죠. 우리 민족의 메시아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근데 정말 기이한 거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게 독일도 마찬가지였다. 히틀러도. 거기도 선민사상이에요. 그렇죠. 선민사상이 있었죠. 게르만 민족의 선민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하고 독일인들 사이에는 양쪽 다 선민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 입장에서는 그런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유태인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유태인들을 학살을 했다라는 그런 일설도 있고요. 어쨌건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종교의 창시자다 이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나는 너희만을 위해 왔다 이게 아니죠.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생명을 얻는 방법 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던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건 무슨 헛소리야. 우리를 구해주러 와야지. 우리를 1등 민족으로 만들어줘야지. 이게 무슨 헛소리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치울 수밖에 없었죠. 그 후에도 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하기를 그냥 그 당시에 수많은 방랑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그렇게밖에 평가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냥 뭐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 수많은 예언자, 방랑 예언자라고 있었어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네네네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다라고만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신부님, 메시아 컴플렉스란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메시아 콤플렉스요? 네. 내가 아니면은 이 일을 누가 하리? 네. 그럼 메시아 콤플렉스. 오. 내가 없으면은 이 회사는 망가져. 네. 내가 없으면 이 나라는 무너져. 이게 메시아 콤플렉스예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죠? 예,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보통 이런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아. 보통 이제 그래서 정신의학에서는 네. 메시아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을 자괴적 성격 장애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너무 예. 소중해. 자기가 너무 소중해. 잘했어. 막 이런. 다른 사람들이 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이고 그렇죠.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메시아 컴플렉스가 가장 강한 사람들이 사이비 교주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대체? 그게 간땡이가 부어서 그런 거죠. 그거를 이제 자아팽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람 마음 안에 이제 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가 너무 위축되면 열등감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네. 이게 너무 커지면은 자아가 팽창됐다 그래요. 이게 병적인 우월감이 생겼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독재자들이나 아니면 사이비 교주들은 지나치게 큰 우월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선언을 하고 또 굉장히 의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추종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사이비 교가 하나가 형성이 되는데 문제는 이런 메시아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은 장기 집권을 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네네. 장기 집권한 독재자들은 거의 다 메시아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저는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마음이 불안합니다. 대화 중에 틈이 생기면 어색해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 해야 할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 날은 밤잠을 설치거나 하지 못한 말이 생각나 며칠을 전전긍긍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빛난 사람하고는 정반대인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도 조금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저도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거든요. 이래봬도. 그래요? 그래요. 아 진짜로 처음 만나는 그 자리, 그러니까 누구 아는 분이 이렇게 한번 계시면 괜찮은데 예. 아무도 모르는 곳에 혼자 가서 뭐 인사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건 너무너무 어색해요. 네, 진짜. 그런 거짓말을 이렇게 진짜? 방송에서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대화 중에 이거는 방송병인가? 그러니까 직업병인 것 같은데 대화 중에 이렇게 왜 그 침묵이 딱 흐르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막 뭐라도 말을 해야 되는 거 있죠. 막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네. 근데 약간 어색하고 누군가를 만날 때 불안하고 이런 건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왜 불안한가 하면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런 분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야단을 많이 맞은 분들이에요.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엄마가 막 야단쳤어. 아빠한테 얘기했는데 또 야단쳤어. 이게 무슨 얘기를 해도 야단을 맞으면은 네. 그게 마음 안에 불안감과 두려움이 각인이 돼요. 이게 안 없어져요. 무슨 말을 해도 또 야단 맞을까 그렇죠. 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에도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문제는 그 상태가 더 심해지면은 네. 아예 말도 하기도 전부터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말 꺼냈다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게 불안장애라고 보시면 될 텐데 네네. 되게 이런 불안장애가 심한 분들이 자존감하고 자신감이 낮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거는 내가 자존심하고 다르죠. 자존감은 그렇죠. 내가 나를 존중해 주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실수하고 난 다음에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음에 잘하면 되지. 네, 근데 자존감이 낮으면은 실수하고 난 다음에 네가 또 실수했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대화 내용이 정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좋지 않게 평가를 할 때 네.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럼 당연히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 내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자신감이 없으니까 말을 정확하게 전달을 못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상대방 표정이 이상하면 말을 딱 바꿔요. 간혹 그런 환자들 만나거든요. 대화를 하는데 네. 대화하면서 내 마음에 드는 말만 골라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의 반응을 살피면서. 그렇죠. 상담자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내담자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자기 말을 못하고 자기 불안감이 심한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이제 처방이 첫 번째는 집에서 거울을 보고 자기를 칭찬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칭찬 결핍증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라도 나한테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도 안 해줘요. 네. 그럴 때는 내가 나한테 해야 돼요. 내가 나한테 충분한 칭찬을 갖다 매일 해주면은 그것도 쌓여요. 이렇게 마음 안에서. 그래요? 예, 그래서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운동선수들이 정식 시합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연습 경기를 해요. 그렇죠. 예. 그럼 뭐 무대에 올라가는 가수들도 리허설을 먼저 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불안하다 그러면은 미리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저 사람하고 어떤 대화를 하겠다라는 거를 미리 연습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은 좀 편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해본 거니까. 그렇죠. 세 번째는 실수는 누구나 하거든요. 실수나 실언은 누구나 다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지 마세요. 반성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고,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반성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후회를 하거든요. 근데 신부님,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불킥 한다 그러잖아요. 네. 나 그 말 왜 했지? 막 이러면서 갑자기 자다가 그 생각이 딱 나면 그때부터 와, 내가 왜 그랬지?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후회를 해서 그 상황을 바꿀 수 있으면 후회를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안 바뀌죠. 그렇다고 밤에 전화해서 있잖아, 내가 아까 한 말은,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럴 수도 없죠. 그래서 후회라는 거는 사실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그 자기 반성과 후회가 다른 게, 후회는 그냥 나 혼자 속상해하는 거고, 자기 반성은 내가 그때 했던 것 중에서 뭐가 잘못됐지 하는 것을 다시 살펴보고 앞으로 이런 걸 안 해야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둑 선수들이 복귀하는 거하고 비슷한 게 자기 반성이고, 후회는 내가 왜 판을 그렇게 뒀을까라고 자탄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후회하는 마음이 많으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할 때 너무 지나치게 조심하게 될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질러 놓고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이 좋아하건 말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일단 하는 거예요. 예, 그런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 면전에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리허설을 하시라는 거예요. 방 안에서 나 혼자서. 아마 이분의 성이 항상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실 거예요. 못하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는 폼 보면 되게 이쁘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이쁜 폼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엉망진창인 걸 하다가 그 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님만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훈련이에요. 예,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은 달라집니다. 그럼 이분 스스로 칭찬 어떻게 해요, 신부님? 너무 부끄러워. 어떤 거 칭찬해요? 예를 들어서 뭐 예전 것도 칭찬해 주지만, 왜냐면 이게 어제 누구를 만났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먼저 인사한 거 잘했어.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방송을 하다가 이제 실수를 했어요. 근데 PD가
아니 그런 것도 못하고 방송을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많이 들었어. 괜찮아, 많이 들었어. 익숙해요. 아, 그렇군요. 맷집이 좋은 거예요. 그럼. 익숙해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그 실수를 했는데 네. 그 방송이 오히려 더 이렇게 되게 재밌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상황은 똑같은데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해주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 근데 타인이 나한테 해주는 평가만큼 중요한 게 내가 나에게 해주는 평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한 평가가 좋아서 내가 자신감이 생기면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해도 별로 흔들리질 않는다는 거죠. 네, 그것을 우리는 내적 힘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네. 자매님은 내적 힘을 키우실 필요가 있는데 네. 그러시려면은 칭찬을 정말 많이 들으셔야 되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나를 지지해주는 친구들의 벽을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아, 보호 울타리. 그렇죠, 울타리. 네네. 거기 가면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칭찬해줘요. 머리가 되게 이쁘다. 미장은 어디서 했니? 뭐 화장 되게 이쁘다. 뭐 아니면 뭐 네가 글을 썼는데 글이 되게 재밌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는 나의 사람들을 갖고 있어야 돼. 내 편. 예. 그러니까 뭐예요? 가수들 같은 경우에도 다 자기 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팬클럽이 있죠. 그 팬클럽이 있어야지만 가수들이 살아나요. 근데 가수들만 팬클럽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신부님 팬클럽 많으시잖아요. 예, 저는 이제 80대 할머니들까지 예, 할머니들이 모이시기만 하면 잘생겼다. 그래서 80대 할머니들의 BTS. 예. 네. 방탄 성남당. 방탄 노인당. 자매님, 이렇게 사주풀이에 글을 잘 보내셨어요. 참 잘하셨어요. 네, 이렇게 털어놓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됩니다. 참 잘하셨어요. 본인에게 칭찬 많이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제 마칠 시간 됐습니다. 우리 방탄 신부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저희 게시판에 질문과 사연 남겨주시면요,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